자, 안녕하세요. 저희 이제 소득세법 수업을 가도록 합시다. 소득세법은 여러분이 이제 몇 편인가요? 3편이죠. 부가세법 했고, 또 법인세법 했고, 소득세법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세무회계 기준이 1.5차는 1.5차입니다. 1.5차에 대한 부분은 이제 크게 3개의 얼개로 이제 나눠서 정리를 할 거예요. 물론 상속증여세법도 4편이 있긴 합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공인회계사 시험 공부하는 친구들 위한 거니까 제가 상속증여세법하고 기타 세법 이런 것들은 PDF 파일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좀 해드릴게요. 자, 처음에 이제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세무회계에 대해서 좀 정리를 했을 거예요. 이쪽도 이제 목차 잘 잡고 실제로 이제 계산 문제라는 건 이론으로 확인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이론에서 이제 못 봤던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 그래서 세법은 항상 이 세무회계도 뭐의 일종입니까? 세법의 영역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무회계를 세법으로 보면 안 되고 세무회계는 세법의 일부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법인세 세무회계에 대해서 지금까지 정리를 했을 거예요. 물론 양은 가장 많은 것이 이제 법인세 세무회계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부가세 세무회계 부분은 이해를 좀 잘 하셔야 되겠죠. 특히나 이제 공인회계사 시험 공부하는 분들은 이 1.5차 교재를 가지고 세법에 대한 이해를 조금 더 하시기를 바래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정리할 게 뭐가 있냐면 소득세 세무회계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제 3편이라고 이야기하고요. 3편에 소득세법은 어떻게 만들어질 것인가 이 부분 이제 여러분이 크게 정리하고 가시면 돼요. 소득세법 목차가 이렇게 나눠질 거예요. 첫 번째 이제 총칙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이제 주로 나올 만한 내용은 다 이론 문제가 됩니다. 여기서는 통상적으로 이제 문제가 나올 만한 게 납세 의무자에 대한 부분이 출제가 될 거예요. 소득세법에서는 거주자하고 비거주자를 나누고요. 또 하나 이제 법인 아닌 단체에 대한 법인 아닌 단체의 납세무 에 대한 부분을 정리를 좀 할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제 이익 분배 방법이나 비율이 있다면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고, 그지? 이익 분배 방법 비율이 없고 또 현실적으로 이익이 분배되지 않다면 일 거주자 등으로 봐서 납세무를 치게 하는 겁니다. 어차피 그래서 결국은 거주자나 비거주자로 수렴이 되게 된다. 이 부분을 정리를 좀 잘하고 가시고, 두 번째 이제 정리할 부분이 뭐냐면 납세지에 대한 부분을 잘 좀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쪽이 이제 총칙에서 이론 문제로 출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론형으로. 그죠? 그리고 이제 2장 서부터는 뭐가 나옵니까? 소득의 분류와 소득의 분류와 소득별, 소득금액에 대한 내용이 나올 겁니다. 이때 소득의 분류와 소득별, 소득금액에 대한 내용은 기본적으로 뭐에 대한 내용이다? 종합소득에 대한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 안고 가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항상 살펴볼 내용은 종합소득에 대한 내용은 이렇게 구별할 수가 있어요. 자, 기본적으로 이제 종합소득은 분류가 이렇게 되게 됩니다. 자, 봅시다. 기본적으로 뭐한다? 종합소득에 대해서 총수익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총수익금액에서 뭐를 차감을 하게 되면 이렇게 필요경비를 차감을 하게 됩니다. 오케이? 필요경비를 이렇게 빼게 되면 뭐가 나오게 되냐면 소득 금액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거기에는 이제 종류가 뭐가 있다. 자, 첫 번째 이자, 두 번째 배당, 세 번째 사업, 네 번째 근로, 그죠? 다섯 번째 연금, 또 이렇게 이제 기타 소득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여러분하고 좀 해서 정리를 할 거예요. 당연히 총수익 금액은 있다. 오케이? 그러나 이자나 배당 소득의 경우에는 필요금비가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 소득세법에서는 그를 인정을 하지 않고 있다.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이해하면서 좀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업소득은 있다. 근로소득은 필요금비 계산 공제를 하기 때문에 있다고 볼 수도 있고 없다고 볼 수도 있다. 연금소득도 마찬가지다. 또 기타 소득도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가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소득금액이 만들어질 거예요. 이 6개를 묶어서 뭐라고 이야기한다? 종합소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럼 종합소득의 기본적인 얼개는 어떻게 이루어진다? 총수익금액에서 필요금비를 빼면 각각의 소득금액이 나온다. 이렇게 여러분이 정리하고 가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보세요. 자, 이것들은 이제 전부 모으게 됩니다. 그러면 뭐가 나오게 되면 종합소득금액이 나오게 돼요. 네, 이거는 완벽한 형태의 종합소득금액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3장에서는 소득금액 계산에 뭐에 대한 특례에 대한 내용을 볼 거예요. 그죠? 이 부분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하고 그죠? 과세 표준과 뭐에 대해서
납부세액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고 갈 겁니다. 이때 이제 과세표준 계산 시에도 종합소득이 중심이니까 종합소득이라면 종합소득 금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이다. 그리고 이제 납부세액에서는 수많은 세액공제들이 작동이 될 거예요. 그런 부분이 이제 소득세법에서 출제 포인트가 됩니다. 그리고 이쪽은 이론 문제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이론 중심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하고 가셔야 돼. 그리고 이제 납세 절차를 여러분하고 한번 살펴볼 겁니다. 오케이? 납세 절차를 종합소득에 대해 살펴보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퇴직소득을 한번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양도소득을 살펴볼 겁니다. 자, 퇴직소득은 거의 출제가 되지 않고 여기도 이제 이론형으로 출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는 뭐 거의 출제가 되지 않고 양도소득은 역시 이론과 계산이 역시 분배돼서 같이 출제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소득세법의 전체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무회계적 측면으로 간다면 다뤄야 될 부분이 여기 역시 두 번째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는 거의 없어요. 과세표준과 납부세액도 양도소득에 대한 부분 이쪽이 이제 초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소득의 분류와 소득별 소득금액을 갈 때 이자 배당소득 그 앞에서 뭐라고 이야기한다? 금융소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자와 배당소득을 앞에서 금융소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로스업이 적용되는가 적용되지 않는가 또 나중에 산출세 계산에 있어서 특례가 적용되는가 적용되지 않는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쭉 여러분들하고 전개를 해 나가게 될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지. 그래서 저희가 제1장은 목차를 이렇게 잡았어요. 1장은 종합소득으로 잡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종합소득은 뭐를 말하는 것이다. 다시 한번 이자 또 배당 또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 이 6개 소득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제 여러분들하고 포착을 하는 내용이다. 그래서 이렇게 이론 정비는 좀 해놓으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종합소득에서 출제되는 건 기본적으로 어떤 것일까? 그치? 첫 번째 뭐예요? 그죠? 소득 금액 중에 역시 종합소득에 그죠? 합산되는 건 어떻게 되는가? 합산되는 건 어떻게 되는가? 이 부분을 이제 물어볼 거예요. 역시 그러면서 이제 금융소득은 한꺼번에 이제 이 두 개를 잡아서 물어볼 거예요. 그래서 이자와 배당소득은 결국 뭐가 됩니까? 이렇게 금융소득이 되는가? 이쪽을 물어볼 것이에요. 두 번째 출제 부분은 뭐가 되냐면 소득에 대한 수입 시기 부분을 여러분한테 좀 물어볼 겁니다. 역시 그래서 출제되는 각도는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금융소득 하나 파트가 출제가 이루어질 것이고 여기는 이자 배당소득이 되는 거예요. 사업소득 파트가 하나 출제가 이루어질 것이고 또 근로소득 금액에 대한 파트가 하나 출제가 이루어질 것이고 기타 소득에 대한 파트가 기본적으로 이제 출제가 이루어질 거예요. 이쪽이 이제 우리가 세무회계적 관점에서 정리를 좀 해야 될 내용이야. 그래서 금융소득 또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 소득이 뭐가 된다. 오케이? 중심이 되는 내용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잘 찾아가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제1절에서 이 금융소득에 대한 부분에서 제1절에서 뭐를 정리했냐면 이자하고 그죠? 배당소득에 대해서 정리했어요. 얘네들을 부제로 뭐라고 이야기한다? 금융소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지. 자, 문제 한번 이제 풀어보면 정리할게요. 이자나 배당소득에서 이제 출제 포인트는 어떻게 되냐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자, 보세요. 정확하게 이자나 배당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여러분이 따지셔야 될 겁니다. 그러면 이자 소득금액이나 이자 소득금액이나 또는 뭐를 구하라? 배당소득 금액을 구해라. 그때도 종합소득금액에 합산되는 이 금액을 구해라고 출제를 할 거예요. 두 번째 출제 포인트는 어디가 될까요? 수입시기에 대한 부분이 출제가 이루어질 겁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이 잘 가져가셔야 됩니다. 오케이? 그리고 나서 또 하나 이 배당소득 금액 중에서는 그로스업 돼서 배당소득 금액이 산출되기 위해서는 뭐가 돼야 되는데 그로스업이 돼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한테 물어보게 될 거예요. 그 부분은 배당소득 가서 하기로 하고요. 문제 1번 풀면서 이 세 개가 포인트예요. 이자소득금액이나 배당소득금액으로 종합소득에 뭐가 되는 것이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금액을 구하세요. 그죠? 이게 이제 첫 번째 주제가 될 겁니다. 두 번째 주제는 뭐예요? 수입식입니다. 이 내용은 이제 특히나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과 관련해서 아주 출제가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배당소득금액에서 그로스업에 대한 내용이
출제가 이루어질까요? 이 부분에 초점을 두고 여러분 공부를 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면 첫 번째 이제 간단하게 뭐 이론 정리를 한 다음에 이자수도 배당수도 여러분들 기본 수업을 통해서 충분히 정리를 좀 해놓기를 바랍니다. 자, 문제 1번 가서 풀면서 이 부분들을 정리 한번 해보시죠. 거주자 갑의 2021년 국내 발생 소득에 대한 자료가 1번 갑시다. 교재는 219페이지가 됩니다. 219페이지가 될 것이고요. 1번 자료가 있어 이제 여러분하고 문제를 풀어봅시다. 거주자 갑의 2021년 시 국내 발생 소득에 대한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갑의 이자 소득 금액을 뭐 계산하시오 이렇게 이제 제시가 됐네요. 그럼 이자 소득 금액은 얼마일까? 이 부분을 정리하면 되겠죠. 항상 풀었던 대로 이런 단발성 문제가 나올 때 이렇게 풀라 그랬어요. 그죠? 정리합시다. 뭐 하는 것이다? 구분하는 것이고, 두 번째 뭐 하는 것이다? 근거 및 내역 정리를 하는 것이고, 세 번째 금액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되겠죠. 첫 번째 가서 정리합시다. 뭐라고 나왔나? 2021년 5월 31일에 지급받은 저축성보험의 만기 보험금이 존재를 한답니다. 3년 전 납입을 했답니다. 자, 1번은 뭐가 나왔어요? 저축성, 그치? 저축성 보험의 보험 차익이 나왔네요. 그죠? 그럼 3년 뭐라면, 3년 보험 가입 기간이 3년, 10년 미만이라면 보험 뭐가, 가입 기간이 얼마라면, 10년 미만이라면 당연히 얘네들은 뭐가 된다? 이자 소득으로, 그죠? 이자 소득으로 과세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면 되겠죠. 금액은 얼마가 됐어요? 1억이고 총 납입 보험료는 얼마가 됐어? 8,800만 원이 됐으니까 1,200만 원이 뭐가 된다? 이자 소득 금액으로 잡혀야 될 금액이 되겠죠. 두 번째 가서 정리해 봅시다. 자, 계약의 해약으로 받은 배상금이 있답니다. 주의하세요. 자, 계약의 뭐로 인한 위약의 해약으로 받은 뭐는 배상금은 뭐가 됩니까?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 기타 소득으로 분류가 되는 거예요. 그죠? 즉 계약의 위약 해약으로 인한 위약금이나 배상금 등은 뭐가 된다? 오케이? 기타 소득으로 분류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자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세 번째 가서 정리합시다. 내국법인이 2020년 3월 1일에 발행한 채권을 발행일 후, 발행일에 취득한 후 만기 전 2021년 2월 1일에 중도 매매함에 따른 매매 차익이 존재합니다. 자, 채권 매매 차익은 뭐가 돼요? 그죠? 채권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보시죠. 현재까지 채권 매매 차익은 뭐가 되지 않는다. 과세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잡고 가야 되겠죠. 다만 보유기간의 이자에 대해서는 뭐에 대해서는 이자에 대해서는 당연히 뭐 간다. 이자 소득으로 과세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자 소득 과세가 이루어져야 되는 금액은 얼마가 됐어? 보유기간 이자 상당액이 됐겠죠. 얼마가 됐어요? 1,000만 원이 됐다. 이렇게 하나씩 여러분이 잡고 가면 굉장히 수월하게 정리할 수 있을 것이야. 4번 가서 정리합시다. 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으로 받은 이자가 있습니다. 공익신탁, 신탁 이익이 존재하네요. 자, 얘네들은 뭐 간다? 소득세법상 비과세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금액은 없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다섯 번째 가서 이제 여러분하고 정리할 내용이 나왔네요. 자, 2021년 초 대의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존재합니다. 자,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라는 건, 대금의 이익이라는 건, 즉 영업활동이 아닌 사인 간의 금전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말합니다. 당연히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뭐가 돼요? 이자 소득이 된다는 겁니다. 자, 언제 귀속시가 될까? 약정에 의한 지급일이 되는 것이야. 근데 이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해서 자, 뭘 했다는 거예요? 그죠? 거래 상대방이 파산 등을 통해서 회수 불가능이 발생을 했다는 겁니다. 그럼 회수 불가능이 됐다는 겁니다. 불가능이 된 경우에는 역시 원금 초과액만이 뭐가 된다? 원금 초과액만이 뭐가 됩니까? 오케이? 이자 소득이 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그치? 그러면 문제 가서 정리합시다. 2021년 초에 대한 비영업대금의 원금 4천만 원과 그에 대해서 발생한 이자 400만 원입니다. 총 4,400만 원이 되겠죠. 채무자의 파산으로 인해서 4,200만 원만 회수했다는 거야. 그럼 이 원금 초과액이 얼마가 됐어요? 200만 원이 됐죠. 그죠? 그러면 총 이자 소득으로 이자 소득 금액으로 과세해야 될 금액은 2,400만 원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가라는 것이야. 그래서 개별 건별로 문제가 나올 때는 항상 구분, 근거, 내역, 금액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논리적으로 잡아가시면 세법 공부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확신합니다. 그렇게 공부하셔야 됩니다. 1번 문제
끝. 오케이. 자, 이렇게 잡으세요. 이제는 2번 가서 이제 여러분하고 추가적인 정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한번 가 보시죠. 2번 한번 가보세요. 2번 가서 이제 여러분하고 정비를 해야 될 내용이 존재를 합니다. 2번 한번 가봅시다. 2번 한번 가서 정비 한번 해보도록 하시죠. 자, 갑시다. 2번 갑시다. 네. 자, 2번 가서 이제 여러분하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시죠. 2번도 뭐에 대한 내용이냐면, 역시 이자 소득에 대한 내용이 됩니다. 근데 여기는 뭐가 됐어요? 오케이? 수입 시기에 대한 문제로 출제한 겁니다. 1번도 이제 세무사 시험에 출제가 된 내용이고, 2018년도에 2번도 뭐예요? 세무사 시험에 출제가 된 내용이에요. 세무사나 회계사 1차 문제를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아주 좋은 주옥 같은 문제들이 많아요. 그리고 어차피 세법은 출제 요원이 똑같습니다. 오케이? 세무회계든 세법이든 현재는 조세법을 전공하는 학자들이 거의 없어요. 오케이? 20점 빼놓고 그러다 보니까 다 그지 세법, 그지 세무회계 중심으로 가르칩니다. 2번 문제는 뭐냐면 수입 시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한번 풀어봅시다. 소득세법상 다음은 거주자 갑의 금융소득 자료이다. 갑의 2021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을 구하세요. 이렇게 나왔네요. 자, 2번은 뭐에 대한 내용이냐면 금융소득에 대한 금융소득에 대한 수입 시기를 물어본 거예요. 이 금융소득에 대한 수입 시기는 소득세법 규정이 굉장히 중요하죠. 왜? 법인세법에 준용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잡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금융소득의 수입 시기에 대한 소득세법 규정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하고 한번 풀어보도록 할까요? 자, 가서 정리해 봅시다. 자, 9분 가서 정리하시고요. 두 번째 어디 가서 근거 및 내역 정리하시고, 근거 및 내역 정리하시고, 마지막에 금액 정리를 해가면 되겠죠. 첫 번째 뭐가 나왔나요? 그죠? 반제 기한이 이 변제 기한이 2020년 12월 31일인 대여금에 대해서 2021년 1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추가로 지급받은 지연이자가 있답니다. 보자마자 뭐가 됐어요? 혹시 지연이자가 있습니다. 이때는 언제가 수입시기가 된다? 자, 정리할게요. 수입시기는 수입시기 한번 가겠습니다. 수입시기는 언제가 된다? 혹시 지급을 받은 날이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학생들이 많이 세법 공부하면서 잘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분필 좀 주었습니다. 자, 이걸 이제 현금주의라고 표현하는데 그렇게 정리하지 마세요. 그냥 지급받은 날 이렇게 정리하기를 바랍니다. 이거를 뭐라고 이야기한다? 현금주의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금액이라고 볼 게 아니라 귀속으로 한번 따지면 되겠죠. 자, 귀속이 언제가 되니까 2021년이 되니까 2021년 금융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이 400만 원이 됐다. 이렇게 잡아놓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갑시다. 이자 지급 약정이 됩니다. 오케이? 자, 두 번째 이제 여러분이 정리해야 될 내용이 있어요.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존재하네요. 얘는 사채이자를 말하는 거예요. 개인과 개인 간에. 자, 수입 시기는 언제가 되는 것이다. 수입 시기는 자, 봅시다. 지급을 받기로 한 날이 되는 것이다. 이 지급을 받기로 한 날을 뭐라고 이야기한다? 약정주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지급을 받기로 했어요? 2020년 9월 25일이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2020년 기속이 되는 것이다. 그러면 해당 사항은 없다. 이렇게 잡고 가면 되겠죠. 3번 문제 가서 이제 여러분하고 추가적으로 정리해 봅시다. 이자 지급 약정일이 2020년 9월 25일인데 실제로 수령한 김영식 회사채 이자 봅시다. 자, 김영사채 이자의 경우에는 이자의 경우에는 수입 시기가 언제가 되는 것이다. 늘 봤던 것처럼 이 수입 시기는 지급을 받기로 한 날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정주의가 적용되는 거예요. 그럼 언제 기속이 될까? 약정일 2020년이니까 2020에 기속이 되는 것이다. 금액은 없다. 이렇게 잡아가면 되겠죠. 4번 가서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2019년 초 거래책 1억 원을 6% 이자율로 빌려준 뒤 2021년 3월까지 이자 1,350만 원을 수령을 했으나 거래처가 파산함으로써 나머지 이자 원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됐어요. 얼마? 8,650만 원 손해가 났네. 그러면 자, 당연히 이제 이거는 뭐가 됩니까? 비영업대금입니다.
대금의 이익입니다. 이거는 이 원금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자 소득은 없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가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해당 사항이 없는 내용이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다섯 번째 가서 정리합시다. 비상장법인 주식회사 A가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0일까지 가백의 배당으로, 그치? 기간 중 가백이 뭐 했어요? 그죠? 자, 배당으로 처분한 금액이 있네요. 얘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인정배당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인정배당의 경우에 수입시기가 언제가 되는 것이다. 자, 수입시기가, 인정배당이라는 건 법인세법에 의해서 배당으로 소득 처분된 거예요. 법인세법에 의해서 배당으로 뭐가 된 겁니까? 소득 처분이 이루어진 소득을 말하는 거니까 이 인정배당에 대해서 수입시기가 언제가 되는 것이다? 결산 확정일이 되는 겁니다. 확정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산 확정을 언제 했나? 2021년에 했죠. 그럼 2021이 됐네. 그럼 금액은 얼마가 됐어요? 800만 원이 됐네요. 800만 원이 됐으니까 정리하면 되겠죠. 자, 결론 내면 2021년 귀속될 금융소득 금액은 1200만 원이 됐다. 이렇게 잡아놓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수입 시기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 하나가 뭐예요? 인정배당하고 혹시 뭐가 있어요? 실제 배당이 아마 존재를 하게 될 거예요. 실제 배당의 경우에는 수입 시기가 언제가 되는 것이다. 수입 시기는 혹시 잉여금 처분 결의일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정리를 좀 잘 하고 가셔야 됩니다. 잉여금 처분 결의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에 대해서 반드시 CF에서 혹시 정확하게 구별을 좀 해놓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정배당, 즉 법인세법에서 배당으로 소득 처분된 거하고 실제로 잉여금 처분에 의한 또는 이익 처분에 의한 배당은 수입 시기가 전혀 달라지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주의해 놓으시면 충분히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2번은 얼마가 됐다? 1200만 원이 됐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세무사 시험 문제입니다. 3번도 이제 여러분한테 세무사 시험 문제가 보여질 거예요. 자, 가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시죠. 3번 갑시다. 소득세법상 거주자 갑의 2021년 소득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으로 소득세가 과세되는 금액의 합계액을 구해라. 이렇게 이야기했네요. 자, 가봅시다. 소득세법상 거주자 갑의 2021년 소득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으로 소득세가 과세되는 금액의 합계액을 구해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이제 여러분하고, 그죠? 자, 봅시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으로, 그죠? 과세되는 금액의 합계액을 구해라고 이야기했으니까 늘 했던 것처럼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구분, 혹시 근거 및 내역, 혹시 귀속 시기 또는 금액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지. 그래서 구분 가시고 두 번째 근거 및 내역 이렇게 가시고, 그죠? 세 번째 금액 가면은 혹시 문제 수월하게 풀 수 있지 않겠어요? 자, 1번 갑시다. 직장 공제 외 초과 반환금입니다. 이자 소득이 되겠죠. 원천 징수도 적법하게 이루어졌어요. 그럼 직장 공제 외 혹시 초과 반환금은 초과 반환금입니다. 반환금이 되겠죠. 그죠? 주의합시다. 얘네들은 뭐가 돼? 이자 소득이 됩니다. 물론 혹시 뭐가 됩니까? 혹시 분리과세로 과세가 종결되는 이자 소득이 될까요? 그래서 나중에 이 부분은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로 과세가 종결이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지만 얘네들은 이자 소득이 되겠죠. 그치? 과세가 되죠. 오케이? 그러면 이 금액이 얼마가 됐어? 1,300만 원이 됐다.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하면 되겠네. 1,300만 원 정리합시다. 두 번째, 법원의 판결에 의한 손해배상금입니다. 보시죠. 자, 뭐에 의해서? 법원 판결에 의한 그치? 손해배상금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얘네들은 뭐가 된다? 그치? 과세 제외소득이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놓으면 될 것 같아요. 그치? 과세 제외소득입니다. 주의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유는 법원의 판결에 의한 손해배상금이, 그치? 자, 기본적으로 계약의 위약 등으로 인해서 생겼다면, 그치? 계약의 위약이나 해약으로 인해서 배상금이 나왔다면, 그때는 뭐가 돼요? 오케이? 기타 소득이 됩니다. 근데 법원의 판결에 의한 경우는 뭐다? 과세 제외소득이라는 점에 주목을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대상소득은 없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자, 3번 또 똑같은 내용이 나왔네.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나왔네요. 비영업대금의 대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2021년 초에 대한 비영업대금의 원금 3,000만 원과 그에 대해서
발생한 이자 300만 원 중에 채무자의 파산으로 2021년 12월 1일 3,200만 원만 회수했다는 거예요. 그럼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과세되는 부분은 원금 초과분이 되는 것이다. 그럼 3,200만 원 마이너스 3,000만 원이 됐으니까 자, 이때는 얼마가 됐다? 200만 원이 과세가 될 금액이 되겠죠. 됐나요? 충분히 정리할 수 있을 거예요. 4번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입니다. 똑같은 문제가 그냥 변형돼서 나왔을 뿐이다.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만기 전에 중도 매도함에 따라 매매 차익이 존재합니다. 자, 다시 한번 주의를 좀 하셔야 돼요. 채권의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가 존재한다. 하나는 뭐가 존재한다? 매매 차익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여기는 과세 제외가 되는 것이다. 이거를 정리라고 하셔야 되겠죠. 그에 반해서 뭐다? 보유 기간에 대한 이자 상당액이 존재할 거예요. 이 이자 상당액은 당연히 뭐간다? 오케이? 이자 소득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잡고 하면 될 것 같아. 그 금액이 얼마가 됐나요? 1,500만 원이 됐습니다. 1,500만 원이 됐죠. 그럼 자, 이자 또는 배당 소득으로 과세되는 금액의 합계액을 정리를 해봅시다. 1,300씩 얼마가 나왔어? 3,000만 원씩 정리가 되면 되겠죠. 이게 이제 여러분이 보셔야 될 3번 문제에 대한 답이다. 이렇게 끌어가시기 바랍니다. 정말 쉽죠? 정말 쉽습니다. 이렇게 정비를 좀 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충분히 정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하고 4번 문제, 5번 문제, 6번 문제 가서는 이제 어떤 내용을 정리해야 되냐면 배당 소득이 있는 경우에 대한 부분을 정리를 좀 할 거예요. 그때 이제 배당 가산액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이 정리를 좀 할 겁니다. 그지? 그래서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정리할 필요가 있을 거예요. 그지? 그게 이제 4번부터의 문제가 되니까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합시다. 자, 한번 가서 이 부분은 직접 가서 여러분하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4번 부분부터는 여러분이 어떤 내용이 되냐면, 자, 4번부터 이제 5번, 6번의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풀 때는 금융소득에 대한 금융소득에 대한 소득 과세에 있어서 뭐 특례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죠? 특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할게요. 첫 번째 뭐가 있습니까? 배당 가산액 제도에 대해서 여러분이 정리를 좀 하셔야 됩니다. 얘는 뭐가 돼? 그로스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치? 그로스업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걸 이제 여러분이 정리를 먼저 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배당 가산액 제도라는 게 어떤 제도다? 오케이? 기본적으로 의의 한번 정리한다면 이거예요. 그죠? 배당 소득이 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금액을 뭐 할 때, 계산할 때, 그치? 자, 뭐에 해당하는 부분만큼은, 그치? 자, 이중과세에 해당하는 부분만큼 뭐 하겠다는 거야? 11%만큼은 뭐 하겠다? 그치? 가산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뭐 하겠다는 거, 오케이? 배당 소득에 대한 자진납부세 계산할 때, 그치? 얼마를 해당, 그치? 가산한 금액을, 가산 금액에 대해서, 그치? 자, 일정 한도를 기준으로 뭐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죠? 자, 배당세액 공제를, 그치? 배당세액 공제를 해줌으로써 뭐 하겠다. 그치? 한마디로 이중과세를 조정하겠다. 오케이? 이중과세를 뭐 하겠다. 조정하겠다. 이 제도를 뭐라고 이야기한다? 그로스업 제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배당 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는 얼마? 이 11%만큼 가산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산한 금액을 뭐 배당세액 공제를 통해서 공제를 해주게 됩니다. 그를 통해서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제도가 됩니다. 이거는 개인 주주 단계 이중과세 조정 제도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안고 가셔야 돼요. 그러면 이 그로스업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이 여러분들이 정리를 좀 해야 될 거예요. 요건은 어떻게 될 것인가? 자, 보세요. 이중과세 조정을 위해서는 첫 번째 뭐가 됐어야 돼요? 내국법인으로부터의 핵심 법인으로부터의 뭐가 돼야 됩니까? 배당이 돼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럼 외국 법인으로부터 배당을 받았다면 얘네들은 그로스업 제도가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뭐가 돼야 돼요? 혹시 배당을 받았다면 법인세가 과세된 재원으로 그죠? 재원으로 뭐를 배당을 했어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어? 그럼 내국 법인으로부터 배당일까? 법인세는 이미 과세됐을까? 그런데 세 번째가 뭐가 돼요? 과세된 배당에 대해서 혹시 종합소득에 대해서 혹시 자 뭐가 됩니까?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의 합산이 되고, 그죠? 기본세율이 적용이 된다면, 기본세율이 뭐가 된다면, 적용이 된다면 뭐가 돼요? 그죠? 배당 가산액으로 혹시, 자, 위와 같이 처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종합소득의 합산되고 기본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배당 가산액을 가산하자.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면 되겠죠. 그때 이제 가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이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 가산하는 방법은 조건부 종합과세 대상하고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을 뽑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자, 그로스업 대상하고 미니멈 이렇게 정리하는 거예요. 그죠? 그로스업 대상 금액하고 혹시 대상 금액하고 대상 금액하고 두 번째 어떻게 됩니까? 금융소득 기준금액인 2천만 원 초과하는 금액이 될 거예요. 그죠? 자, 2천만 원 초과분이 됩니다. 오케이? 해당 금액에서 2천만 원을 빼는 거예요. 금융소득에서 얼마? 2천만 원을 혹시 차감한 금액에 대해서 작동을 시키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 이제 11%를 적용을 하거나 혹시 자, 여기 이제 11%를 적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금액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되냐면 한도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어요? 이게 배당 가산액 제도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잡아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여러분이 반드시 이렇게 정리를 좀 해 놓으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배당 소득이 나오면 이 부분을 여러분이 가장 먼저 주의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역시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될 때, 종합과세가 되게 될 때 역시 자, 뭐가 있어요? 산출세 계산의 특례가 존재하는데 산출세 계산의 특례에 대해서는 특례에 대해서는 어디에서 후술에서 정리를 좀 해드릴 거예요. 그렇게 정리를 좀 해 가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문제를 여러분하고 4번 곧바로 가서 이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하고 이제 이 문제를 푸는데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를 잘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4번 가서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4번 풀면서 혹시 이 마인드를 여러분이 꼭 가져가면서 풀기를 바래요. 자, 소득세법상 거주자 갑의 2021년 국내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과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갑의 2021년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되는 금액을 구하세요.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럼 1차적으로 여러분이 뭘 하셔야 됩니까?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그때 한번 가봅시다. 구분하고, 그죠? 자, 뭐를 가자? 근거 및 내역을 한번 가자.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혹시. 그리고 이제 뭐래요? 할 수 있다, 원천징수 이런 것들을 정리해도 큰 문제가 되진 않을 거예요. 금액으로 가서 이제 정리를 좀 해 놓으시면 되겠죠. 그럼 1차적으로 여러분이 뭐 하는 것이다? 금융소득의 합계액을 계산하는 겁니다. 그러면 1차적으로 뭐 하는 것이 1단계를 한번 가봅시다. 1단계에서는 뭐 하는 것이다.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을 뭐 하자는가? 금융소득을 포착을 하자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이때는 뭐 하는 것이다? 구분, 근거 및 내역, 세 번째 뭐 하는 것이다? 금액.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부분을 여러분이 정비를 좀 해놓고 하시면 돼. 은행에서 받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있네요. 자,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존재합니다. 대금의 이익이 존재하는데 얘가 뭐가 되지 않았어요? 원천징수가 되지 않았습니다. 원천징수가 되지 않았으니까 얘는 뭐한다?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잡아놓고 하셔야 됩니다. 그럼 종합과세 대상, 과세표준 계산할 때 합산하는 금액이라는 말은 종합과세가 되는 금액을 뽑으라는 거예요. 얼마가 됐다? 1,300만 원이 됐다. 이렇게 잡고 가면 되겠죠. 두 번째, 주권상장법인으로 받은 현금 배당액이 존재합니다. 현금 배당액이 존재한다. 얘는 뭐가 된다? 조건부 종합과세가 됩니다. 다만 보세요. 조건부 종합과세가 되지만 이때는 뭐가 돼? 그로스업, 지업 대상이 되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잡아 놓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금액이 얼마가 나왔어요? 500만 원이 나왔죠. 자, 세 번째 갑시다. 자, 의제배당이 나왔네요. 세 번째 가서 정리합시다. 비상장법인 주식회사비가 자기주식 소각이익을 2021년 5월 1일 자본 전입했답니다. 그에 따라서 2021년 7월 1일 가백에 무상주를 교부했습니다. 그럼 이 내용은 뭐가 됐을까? 의제배당이 됐다는 것이야. 자,
자, 얘도 뭐가 돼? 조건부 종합과세 대상이 됐을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어요? 다만 그로스업 대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조건부 뭐가 됐지만 종합과세 대상이 됐지만 지업 대상은 아니다. 이렇게 잡아놓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금액이 어떻게 된다? 자, 보세요. 액면가액이 300만 원이고 시가는 600만 원이고 소각일은 언제? 2019년 1월 5일이니까 2년 경과했죠. 근데 소각 당시에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하니까 당연히 이것도 대상이 된다. 이렇게 잡아놓으면 돼요. 그럼 금융소득의 합계 금액은 얼마가 써? 2,100만 원이 됐다는 겁니다. 그럼 2단계에서 이제 2단계에서 여러분하고 종합과세될 과세될 금융소득 금액을 여러분이 정리를 좀 해놓으시면 됩니다. 그럼 첫 번째에서는 뭘 해야 될까? 배당 가산액을 잡아야 될 겁니다. 즉 그로스업 금액을 잡으라는 거예요. 그로스업 금액은 어떻게 되는 것이다? 미니멈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자, 500만 원 곱하기 첫 번째 무조건 종합 그로스업 대상이 되는 거 이거밖에 없으니까 500만 원 곱하기 이제 11%를 작동을 시키면 되겠죠. 자, 두 번째 갑시다. 얼마? 2,100만 원에서 공식 보세요. 2,100만 원에서 2,000만 원을 차감한 금액의 11%를 계산하면 되겠죠. 두 개 중에 작은 금액은 얼마가 됐어? 11만 원이 됐나요? 11만 원 더하게 되면 뭐를 정리하면 될까? 오케이?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 금액은 금융소득은 어떻게 됐다? 보세요. 소득 금액은 어떻게 됐다? 2,100만 원 더하기 이제 11만 원 더하면 되겠죠. 그래서 2,100만 원 더하기 11만 원 하게 되니까 2,100 11만 원이다. 이게 이제 여러분이 정리해야 될 답이 됐을 거예요. 굉장히 수월하게 풀 수 있죠. 그래서 금융소득 종합과세 여부에 대한 내용을 따질 때는 꼭 단계적 접근하셔야 됩니다. 가장 먼저 종합과세는 금융소득을 먼저 포착을 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종합과세 금융소득 금액을 여러분이 계산하시면 돼요. 그때는 가장 먼저 배당 가산액을 계산하는 겁니다. 그때는 그로스업 대상이 되는 금액의 11%를 곱하거나 또 2,100만 원이죠. 금융소득 총 기준액에서 2,000만 원 초과 금액이 거기에 해당하는 금액의 11%를 곱한 것에 적은 금액을 가산하면 됩니다. 그러면 총 금액이 얼마가 나왔어? 2,111만 원이 종합과세 금융소득이 됐다. 이렇게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4번 문제는 그럭저럭 풀만한 문제가 됩니다. 충분히 풀 수 있을 거예요. 세무사 2019년도에 출제가 된 문제입니다. 이렇게 수월합니다. 수월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로스업이라는 건 저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가셔야 돼. 무슨 말인지 충분히 이해가 됐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제는 5번, 6번, 7번 문제를 여러분하고 한번 풀면서 정리를 좀 하도록 할게요. 4번 뭐 그럭저럭 괜찮고요. 5번 문제 가서 이제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이때 항상 배당소득이 나오면 그로스업 부분에 대한 생각을 하고 가시기를 바래요. 충분히 정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하고 한번 정리하면서 5번 문제 가서 정리합시다. 자, 5번 한번 가보시죠. 5번입니다. 5번 가서 이제 한번 보시죠. 5번 문제입니다. 자, 보시죠. 거주자 갑의 2021년 기속 금융소득에 대한 자료이다. 갑의 종합소득 금액에 합산되는 배당소득 금액을 계산하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왔네요. 자, 여기서는 종합소득 금액이 합산되는 금액이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뭐를 배당소득 금액을 구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소득 금액을 구해라고 이야기했어. 그럼 제1단계는 뭐가 되는 것이다? 무조건적으로 종합과세는 금융소득을 파악을 하자는 겁니다. 그럼 종합과세 뭘 하자? 금융소득을 한번 포착을 해보자. 소득을 포착을 한번 해보자. 이게 이제 1단계 작업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잡고 하면 되겠죠. 자, 첫 번째 뭐가 나왔나요? A 증권사로부터 상법에 따른 뭐가 나왔어? 파생 결합 사채 이익을 받았답니다. 자, 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구분하고 근거 및 내역 가서 구분하고 그죠? 자, 두 번째는 어디 간다? 근거 및 내역 가서 정리하시면 될 것이고, 세 번째는 뭐로 간다? 금액으로 가서 이 부분을 정리하면 되겠죠. 첫 번째 이제 구분해서 여러분이 정리할 게 뭐 있어요? 파생 결합 사채로부터 결합 사채로부터의 뭐가 존재합니까? 이익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이 금액은 뭐 한다? 기본적으로 배당소득으로 분류가 되는 것이다. 배당소득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뭐가 된다? 오케이. 자, 조건부가 되는 것이다. 자, 뭐의 대상은 아니다. 그로스업 업입니다. 그로스업
대상은 아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크로스업 대상은 아니다. 다만 종합과세는 이루어지니까 1,000만 원을 여기에 보태주면 되겠죠. 얼마가 됐다? 1,000만 원. 정리하면 될 거예요. 두 번째 정리합시다. 자, 보시죠. 비은행으로부터 조세특례 제한법상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 종합 자산관리 계좌입니다. 이거는 뭐 CMA라고 이야기하고요. 개인 종합 자산관리 계좌입니다. 자산관리 계좌로부터 받은 소득이 있습니다. 오케이? 자, 이게 계좌로부터 받은 소득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뭐가 돼요? 비과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상이 되질 않겠죠. 이렇게 잡아놓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금액은 없다. 이렇게 정비하시면 될 것이야. 세 번째 갑시다. 주식회사 C입니다. 비상장 내국법인이죠. 자기취업은이익의 자본 전입으로 인해서 주당 임명가액 1,000원인데 2만 주를 받았답니다. 봅시다. 자, 여기서 이제 주의할 부분은 뭐가 있어요? 의제배당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죠? 자기취업은이익의 자본 전입으로서 의제배당 또는 무상주를 수령을 했다는 것이야. 근데 재원이 뭐였어? 자기취업은이익이었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가 돼요? 당연히 배당소득이 되는 것이고 배당소득이 되는 것이고 얘도 조건부가 되는데 얘는 아니다. 그치? 자, 여기는 뭐가 나 크로스 그치? 대상이다. 이렇게 잡아놓으셔야 되겠죠. 이유는 자, 보세요. 자기취업은이익은 법인세가 과세가 됐죠. 주식회사 C인 법인으로부터 즉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았죠. 그죠? 또 종합과세가 되겠죠. 그럼 금액은 얼마가 됐어요? 자, 2만 주 곱하기 1,000원이 됐으니까 2천만 원이 됐네요. 2천만 원이 됐습니다. 얘가 크로스업 대상이 된다는 건 문제 풀면서 안고 가면 되는 거예요. 네 번째 가서 이제 여러분하고 정리를 좀 합시다. 자, D 코넥스 상장 법인으로부터 현금 배당 얼마? 300만 원을 받았답니다. 자, 여기는 현금 배당을 받았답니다. 오케이? 현금 배당은 당연히 뭐가 된다? 배당 소득이 된다. 정리하면 되겠죠. 조건부, 그지? 배당 소득이 된다. 그로서, 그지? 그로서, 그지? 뭐가 된다? 지업입니다. 대상이 된다. 이렇게 잡아놓으면 되겠죠. 그 금액은 얼마가 됐어요? 300만 원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여기서 총 금액을 뽑아내시면 되겠죠. 얼마가 됐어? 3,300만 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체크해 놓는 거예요. 그로서 대상이 되는 금액은 얼마가 됐다? 그지? 2,300만 원이 됐구나. 그러면서 이제 2단계에서 여러분이 정리를 좀 해 놓으시면 되겠네. 2단계에서는 종합과세될 뭐를 과세될 배당 소득 금액을 한번 정리하면 되겠죠. 배당 소득 금액을 정리하면 될 거예요. 1단계에서는 뭐 한다? 그로스업을 해주자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하는 것이다? 미니멈 자, 보세요. 2,300만 원 2,300만 원 곱하기 11%하고 또 뭐 있어? 3,300만 원 마이너스 2천만 원 곱하기 11% 둘 중에 적은 금액이 됐으니까 이 금액은 얼마가 됐나요? 그죠? 자, 계산해 보면 143만 원이 됐나요? 143만 원이 됐죠? 143만 원이 됐구나.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그러면 종합과세될 금융소득은 종합과세될 배당 소득 금액은 어떻게 되는 것이다? 배당 소득 금액은 자, 계산해 보세요. 자, 뭐 더하기 뭐 하면 되는 것이다. 여기서 뽑으시죠. 똑바로 3,300만 원 더하기 143만 원 더하니까 3,443만 원이 됐죠. 그래서 3,400 뭐가 됐다? 43만 원이 됐다. 정확히 말하면 3,300만 원 더하기 자, 143만 원이 됐으니까 자, 3,400 43만 원이 뭐가 됐다? 종합과세 배당 소득 금액이 됐겠죠. 오히려 이제 아까 문제보다는 5번 문제가 더 나은 문제예요. 그래서 5번 문제, 4번 문제보다는 5번 문제 여러분이 잘 체크하고 풀어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탈자가 나왔네요. 자, 223페이지에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배당 소득 금액에서 파생 결합사채 이익이 빠져야 되니까 3,300만 원이 아니라 2,300만 원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맞죠? 3,300만 원이 아니라 앞에 거 2,300만 원이 가야 되니까 이거 수정 좀 해주세요. 이렇게 정비를 좀 하겠습니다. 충분히 잘할 수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6번 문제는 여러분들한테 조금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근데 공인회계사 시험은 6번 문제가 전형적으로 굉장히 많이 출제가 이루어지는 부분이에요. 자, 그 부분들을 이제 여러분이 정리를 좀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어떤 문제를 물어봤냐면 6번 문제는 굉장히 좋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6번 별표 치고 따라오세요. 자, 6번은 무조건 여러분이 이제 별표 치고 좀 따라와야 되는데 이거는 뭐예요?
뭐에 대한 내용을 물어봤는가? 물음을 한번 갑시다. 소득세법상 거주자 감액 2020년 이자 및 배당소득에 관한 자료이다. 거주자 감액 2021년 원천징수세액과 종합소득금액 중 금융소득금액은 얼마인가? 두 개를 물어봤어요. 그러면 첫 번째 이제 물어본 게 뭐가 됩니까? 원천징수세액을 물어본 거예요. 원천징수액은 얼마인가 이거를 물어봤고, 두 번째 물어본 건 뭐가 됐어요? 이렇게 그지 금융소득 종합소득금액 중 금융소득금액은 그지 종합소득금액 중 소득 그지 금액으로서의 그지 금융소득금액은 얼마인가 이거를 이제 물어본 거예요. 그지 이 두 개를 물어봤으니까 만만치 않은 문제가 되겠죠. 우리가 이제 원천징수액부터 먼저 가서 정리를 좀 해볼까요? 이 원천징수액 계산할 때 주의할 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자, 일반적인 뭐에 대한 내용은 이자나 역시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징수율이 얼마가 돼요? 14%가 됩니다. 오케이? 근데 주의할 부분이 있습니다. 자, 뭐에 대해서는 역시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역시 얼마가 되는 거예요? 25%가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기억할 게 출자 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입니다. 그치? 출자 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도 얼마가 되는 것이다? 25%가 된다는 사실을 머릿속으로 넣어놓고 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원천징수 세액이 될 만한 내용은 당연히 국내에서 이루어졌어야 되겠죠. 그러면 자, 정리해 봅시다. 자, 원천징수 대상 소득이 되는 일반 이자 소득에 해당하는 것들이 어디 있어요? 1,500만 원 플러스 500만 원이 있겠죠. 그죠? 됐죠? 원천징수세액에 대해서 계산할 부분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5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나머지는 정기예금 이자다. 그러면 한번 정리해 봅시다. 이자 소득 중에서 얼마는 자, 총 2천만 원인데 1,500만 원은 뭐라는가? 기본적으로 14%가 적용이 되는 것이고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가야 될 금액은 500만 원이 가면 되겠죠. 또 하나 갑시다. 배당소득 중에서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이 존재합니다. 얼마가 존재하나요? 700만 원이 존재합니다. 700만 원이 존재하니까 이거는 당연히 뭐가 됐을까요? 오케이? 여러분이 정리할 내국법인으로부터 배당 700만 원은 14% 원천징수를 해야 되겠죠. 또 배당소득 중에 그로스업 대상이 되는 거 얼마가 있어? 300만 원 있습니다.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랍니다. 비상장유식 매매차익으로 구성이 되니까 이 부분도 뭐가 돼야 돼? 당연히 조건부 종합과세가 돼야 되고 300만 원이 보태져야 될 겁니다. 그리고 600만 원 외국법인으로부터 배당이 되니까 대상이 되지 않겠지. 그러면 여기에 얼마를 곱하고 14% 곱하고 그죠? 자, 곱하기 25%를 하게 되면 그 금액은 얼마가 되는 것이다? 원천징수 대상 금액이 될 거예요. 자,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면 되지 않겠냐. 역시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보시죠. 무조건 종합과세.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원천징수가 되지 않았네. 그럼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원천징수 되지 않은 부분 하나 500만 원 빼야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서 얼마가 나온다? 1,000만 원이 나오면 되겠죠. 그래서 1,000만 원, 700만 원, 300만 원, 2,000만 원이 됐나요? 13%가 됐으니까 역시 얼마가 됐어요? 여기는 280만 원이 됐고 여기는 얼마 등등등 하게 되니까 여기는 얼마였다? 405만 원이 됐다. 405만 원. 이렇게 원천징수액을 여러분이 잡으시면 됩니다. 주의할 부분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원천징수가 되지 않은 게 무조건 종합과세가 되는 것들이 되니까 원천징수 될 금액은 자, 밑에 얼마? 1,000만 원, 또 7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 곱하기 20% 이렇게 작동을 시키면 총 405만 원이 나왔다. 이렇게 잡아놓고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종합소득에 합산될 금융소득 금액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보도록 하시죠. 전부 다 뭐가 됐어요? 조건부가 됐습니다. 그러면 총 금액은 얼마가 써? 1,500, 500, 700, 300, 600이 됐죠. 그럼 자, 이 금액을 한번 계산해 봅시다. 총 금액이 1,500, 500, 700, 300, 600이 됐습니다. 그럼 금융소득으로 첫 번째 단계에서 정리할 부분이 뭐같다? 금융소득 금액을 소득을 포착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얼마가 됐어요? 1,500 더하기 1,500 더하기 뭐가 됐나요? 그죠? 500 더하기 500 더하기 500 더하기 얼마가 됐어? 700 더하기 700 더하기 플러스 얼마? 300 더하기 얼마가 됐어요? 600 600을 하니까 얼마가 나왔나? 총 금액은 3,600만 원이 나왔습니다. 3,600만 원이 나왔는데 이 중에 여러분이 뭘 잡으시면 돼요. 오케이? 자, 그로스업 대상을 한번 잡아 놓으시면 되지 않겠어요? 그럼 그로스업 대상이 되는 것이 그로스
그로스업으로 배당 가산액을 한번 잡아보자는 겁니다. 배당 가산액은 어떻게 되는 것이다. 미니멈시. 자, 이렇게 작동을 시키면 되겠죠. 얼마? 이 중에 그로스업 대상이 되는 건 700만 원 밖에 없어요. 700만 원 곱하기 11%를 하거나, 자, 3,600만 원 빼기 2천만 원 곱하기 11%를 한 금액을 작동을 시키면 되니까 여기서는 얼마가 나왔어? 77만 원이 나왔겠죠. 오케이?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종합 소득으로 과세될 종합 소득에 합산될 소득에 뭐가 될 합산될 뭐는 금융소득 금액은 얼마인가 두 개 합하면 되겠죠. 그치? 자, 정리합시다. 얼마 나왔어? 3,600만 원에 77만 원 더하니까 3,600만 원 더하기, 그치? 77만 원 더했더니 얼마가 나왔다? 3,677만 원이 답으로 정리가 됐네. 무슨 말인지 충분히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원천징수액도 따로 구하고, 그치? 또 이 종합소득에 합산될 금융소득 금액도 따로 구하고, 배당 가산액까지 있으니까 6번 아주 좋은 문제가 되는 겁니다. 공인회계사시험 2019년도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조금 더 변형돼서 자료가 몇 개 더 주어지는 게 어떤 문제예요? 그죠? 세무사 시험, 공인회계사 시험 2차 시험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정리를 좀 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지. 자, 이렇게 정리할게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7번 문제 풀고 잠시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7번 문제 가서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6번, 7번은 수차례 풀어보시길 바래요. 특히 이제 2차 공부하는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반드시 한 서너 차례는 좀 푸시면서 정리를 좀 해놓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7번 가서 여러분하고 문제를 풀 거예요. 자, 6, 7번 문제가 가장 좋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7번 가서 이제 여러분하고 문제를 한번 추가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7번 어려운 내용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계적 접근을 통해서 하나씩 정리하면 그리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7번 가서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7번 한번 갑니다. 아시죠? 7번. 자, 소득세법상 다음은 거주자 가외 2021년 귀속, 이자 및 배당소득과 관련된 자료이다. 거주자 가외 2020년도 종합소득에 합산된 금융소득을 구해라. 오케이? 또 종합소득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된 원천징수세액을 각각 계산하라. 이렇게 나왔네요. 그러면 1단계에서 우리가 소득의 구분을 한번 해볼까요? 그죠? 자, 뭐 하자? 금융소득의 구분과 구분 등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그럼 자료를 가지고 하나씩 가져가면서 정리할까요? 자, 이렇게 가져가도록 합시다. 구분, 두 번째 근거, 세 번째, 자, 뭐가 됩니까? 금액,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하면 되겠죠. 첫 번째가 뭐가 나왔나? 정기예금 이자가 나왔네요. 정기예금 이자가 나왔습니다. 보자마자 뭐가 된다? 하나씩 정리해 볼까요? 자, 얘네들은 조건부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됐죠? 그로스업 대상은 전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두 번째 갑시다.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존재합니다.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존재합니다. 대금의 이익이 존재한다. 얘네도 뭐 간다? 이자소득이 되겠죠. 이자소득이 되고 얘도 조건부가 되는 것이다. 원천징수세율을 정리할까요? 원천징수세율은 얼마가 된다? 14%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잡고 원천징수세율은 25%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잡아놓고 하면 정리하면 되겠죠. 이 금액은 얼마가 됐다? 500만 원이 됐다. 그치? 그 밑에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800만 원이 됐다. 이렇게 잡아놓고 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 민사집행법에 따라서 법원에 납부한 보증금 및 경락대금에서 발생한 이자가 나왔네요. 자, 한번 정리합시다. 경락대금에 대한 이자가 나왔다면 이건 일시우발적이 될 겁니다. 그래서 대금 이자입니다. 대금 이자예요. 자, 얘네들 뭐 한다? 기타 소득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시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잡아놓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해됐죠? 자, 네 번째 갑시다. 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이익이 나왔네요. 네 번째, 공익신탁의 이익은 뭐가 됐어? 비과세 이자소득이 됐겠죠. 혹시 신탁의 이익은 뭐가 된다? 비과세 이자소득이 되니까 역시 당연히 대상이 되지 않는다. 정리하시면서 이렇게 정비를 좀 해놓으시면 되겠네.
있네. 그리고 자 5번입니다. 외국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이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 가서 이제 정리를 좀 해놓으면 되겠죠. 외국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당연히 얘는 뭐가 되지 않았어요. 국내에서 원천징수가 되지 않았으니까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다. 그리고 뭐 한다?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그 금액이 얼마가 나왔어요? 600만 원이 나왔네요. 600만 원이 나왔네요. 오케이. 그리고 나서 비상장 내국법인으로부터의 현금 배당이 나왔습니다. 일곱 번째, 여섯 번째죠. 비상장 법인 배당이 나왔네. 비상장 법인으로부터 배당이 나왔습니다. 얘네들은 뭐 간다? 조건부가 되겠죠? 조건부가 될 거예요. 원천세율은 얼마가 됐다? 세율은 14%가 됐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그 금액은 얼마가 됐어요? 500만 원이 됐네요. 그치? 그러면 이 합계 금액을 계산했더니 얼마가 나왔어? 1300, 1100이니까 2400만 원이 나왔네. 자, 이때 이제 원천징수 될 금액은 여기 잡으면 되겠죠. 500만 원. 그치? 또, 어디가 됐어요? 그치? 여기 800만 원, 또 500만 원이 나왔으니까 1000만 원에 14% 플러스 800만 원 곱하기 25% 정리하면 원천징수세 여러분들 충분히 잡을 수 있겠죠. 그럼 원천징수세부터 먼저 정리해 봅시다. 자, 뭐 하는 것이다. 2단계에서는 여러분들 정리해 놓으세요. 원천징수세액부터 먼저 잡고 갑시다. 원천징수 할 세액은 어떻게 되는 것이다. 자, 여기 대상이 되니까 얼마? 500만 원 플러스 또 500만 원씩 곱하기 14% 더하기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나왔으니까 800만 원 곱하기 25% 계산을 했더니 금액이 얼마 나왔어? 그 금액은 340만 원이 아마 나왔을 겁니다. 340만 원이 나왔을 것이고, 자 3단계 가서 이제 여러분이 정리할 게 뭐가 됐어요? 여러분한테 요구한 사항이 금융소득으로 그죠? 합산될 금융소득, 즉 종합소득에 합산될 금융소득을 정리하면 되겠죠. 종합소득에 합산될 뭐를, 그지? 금융소득을 정리하자. 금융소득을 정리하자는 거예요. 그때 이제 여러분이 정리할 게 뭐 있냐면, 그죠? 첫 번째 단계에서는 뭘 하셔야 돼요? 오케이? 1번 단계에서는 그로스업, 그지? 금액을 포착을 좀 해야 됩니다. 자, 어떻게 되는 것이다? 미니멈, 그지? 자, 얼마 하고 5천만 원 하고 첫 번째, 그지? 500만 원이죠? 500만 원 곱하기 11%, 그죠? 자, 두 번째는 어떻게 됐어요? 2,400만 원 마이너스 2천만 원 곱하기 2천만 원 곱하기 11% 계산을 하다 보니까 이 금액이 이제 나왔겠죠. 얼마? 44만 원이 나온 거 아니에요? 이 금액은 얼마가 났다? 44만 원이 나왔다. 오케이? 그러면 종합 소득에 합산될, 그치? 종합소득에 뭐가 될? 소득에, 그치? 합산될, 뭐가 되는, 그치? 금융소득 금액은 어떻게 되는 것이가? 정리합시다. 얼마가 나왔다? 2,400만 원 더하기, 그치? 정리하면 되겠죠. 44만 원 더하면 되겠죠. 그럼 2,400만 원 더하기 2,400만 원 더하기 44만 원 계산하다 보니까 그치? 금액은 2,444만 원이 됐다. 이게 이제 여러분이 정리해야 될 답이 될 거예요. 끝. 그치? 이렇게 문제를 푸시면 돼요. 그래서 6번하고 7번 문제를 중심으로 원천징수세액까지 잘 정리하셔야 돼. 그때 이제 원천징수세액 부분에서 원천징수 세율 부분에서 중요한 건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뭐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14%다. 또 출자 공동사업자의 배당수도 뭐다. 오케이?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25%다. 그치? 또 출자 공동사업자의 배당수도 25%다. 두 개의 차이점이 그겁니다. 또 하나 출자 공동사업자의 배당수는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거니까 그로스업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정리하시면 충분히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정답은 원천징수액 34만 원하고 종합소득에 합산될 금액 2,444만 원이 정답이 됐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놓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나온 공인회계사 세무사 시험 문제에서 그지? 세무회계 1.5차로 다룰 만한 그지? 계산형 문제는 이거밖에 없어요. 이자 배당소득에서. 이 정도 정리하면 충분히 이해가 됐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